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의 미스터 추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네요. 그 전에 찍었던 영상들이 그 얼굴이 좀 검게 나와가지고 어떤 학생이 옆 사이드에다가 거울을 놓으면 좀 얼굴이 환하게 나온다고. 선생님이 얼굴이 좀 검은 편은 아닌데 자꾸 화면에 검은색 검게 나와가지고 어떤 학생이 옆에 거울을 놔두면은 얼굴이 좀 밝아진다고 해서 거울을 옆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좀 밝아질 것 같나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일탈이론, 그러니까 아노미 이론, 낙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래에 이 동영상 아래에 그 네이버 카페 링크 타시고 들어오시면 이 동영상을 비롯한 저 미스터추의 강의 자료를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일탈이론 배우기 전에 사회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구조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사회 구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뭐 감옥이라고 해야 되나? 감옥은 아니고 그 틀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들끼리 만나면 상호작용을 하고 뭐 협동, 경쟁, 갈등 이런 걸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이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되고 정형화되면 어떤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회적 관계가 또 계속해서 지속 반복 정형화되면 이것이 바로 사회제도로 굳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많은 사회제도가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하고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이제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수업을 통해서 만났고 그러한 관계가 사제관계가 되는 거죠. 사제관계가 되는 거고, 이제 이 사제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된다면 교육제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남녀가 만나면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면 연애를 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면 부부관계가 되는 거고, 이 부부관계가 굳어지고 계속 정형화되면 이것이 가족제도가 된다는 거죠. 출생, 사망신고, 뭐 혼인, 이혼 이런 거 가족제도가 생겨나겠죠. 개인들끼리 만나서 서로 필요한 물건을 물물교환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물물교환을 하게 되면 교환을 하면 이제 생산과 소비자의 관계, 생산 소비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이 생산과 소비의 관계가 계속 또 굳어져 가지고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경제제도가 되는 거죠. 뭐 병역제도, 뭐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우리의 삶을 규제하고 통제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사회, 이러한 제도, 수많은 제도,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제도를 다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회 구조라고 한다라는 거죠. 사회의 총체적 틀을 사회 구조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구조의 기대에서 벗어난 행동,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의하고 약속한 이 사회 제도, 여러 가지 사회 제도를 지키지 않은 행동,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일탈이라고 하고요. 사회 구조의 기대와 맞는 행동, 이것을 우리는 구조화된 행동이라고 하죠. 일탈을 다른 말로 비구조화된 행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사회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구조화된 행동을 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배적 규범이라고 그래. 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뭐 누구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대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대다수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가치, 이러한 걸 우리는 사회의 지배적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지배층의 규범이라고 하는 건 갈등론 할 때 배웠죠. 강자들만의 논리, 기득권에게 유리한 규범, 이거를 이제 사회의 지배층의 규범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회 구조에서 벗어난 행동, 비구조화된 행동, 즉 일탈과 관련된 이 이론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수능에 반드시 나오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일탈과 관련된 이론 중에서 아노미 이론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아노미라고 하는 상태는 규범과 가치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를 아노미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노미 이론은 규범과 가치에 혼란스러운 상태. 왜 혼란스럽냐? 디르켄과 머튼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아노미 이론을 각각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먼저 그 아노미라고, 디르켄이라는 학자는
이 무규범 상태,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예전에 전통적인 가치관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가치, 제도, 규범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 변동하면서 새로운 규범들이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기존의 그런 규범이나 제도들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새로운 규범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잘 따르기도 힘들고 또 머릿속에 숙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떤 걸 따라야 될지 혼란스러워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요즘에 뒷좌석에까지 안전벨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생겼죠? 근데 사람들이 잘 안 하잖아. 이제 그러한 과정들. 쓰레기 종량제가 선생님 초등학교 때 생겨났거든요. 옛날에 막 버렸어, 막 쓰레기를. 근데 그러한 제도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쓰레기 버릴 때 기존에 익숙한 대로 버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화하면서 이제 규범들, 제도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갑자기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무규범 상태가 된다는 거야. 멘붕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르켐은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멘붕 상태, 아노미 상태가 온다라고 봤죠. 이러한 이 아노미 상태에 디르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이 아노미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이루고 그리고 새로 생겨난 규범, 제도, 뭐 여러 가지 그런 법 이런 것들을 사회화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멘붕 상태가 왜 일어나냐? 목표와 수단의 괴리. 그러니까 괴리라고 하는 건 서로 어그러져서 동떨어졌다는 안 맞는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도 정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맞는다라는 거야. 시험을 잘 보고 싶은 목표가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컨닝을 한다. 목표는 괜찮은데 수단이 잘못됐죠. 이런 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어. 그런데 약을 처먹어. 약물을 복용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돈을 벌고 싶은데 벌고 싶은 거는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돈을 벌기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절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기를 치거나 횡령을 하거나 비리를 저지르거나 뭐 이러한 것이 바로 머튼의 아노미야.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데 수단이랑 목표가 두 개 다 정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 이것을 머튼의 아노미론이라고 합니다. 대책은 여러분들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길에 무단횡단을 사람들이 그쪽 길에 되게 많이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제도를? 거기다 횡단보도를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범법자가 더 이상 안 되겠죠? 그러한 것들. 적합한 제도를 마련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 사람이 머튼이죠. 그래서 아노미론은 멘붕 상태, 무규범 상태인데 그러니까 규범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머릿속에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머릿속에 규범이 없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디르켐은 왜 없냐? 급속한 사회 변동 때문에. 머튼은 목표와 수단의 괴리 때문에. 이런 거 기억을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아노미론은 여러분들 기능론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옳고 그른 게 분명히 있다라고 전제를 하죠. 아노미론은. 그러니까 아노미론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노미론은 거시적 관점인 기능론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탈이론, 차별적 교제이론입니다. 다른 말로 학습이론, 하이문다론, 상호작용론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런 용어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 차별적 교제 이론으로만 나오죠. 그래서 차별적 교제 이론은 뭐냐? 용어에서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 있었겠지만 어울려서 나쁜 것을 배운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울려서 나쁜 것을 배워서 일탈을 저지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관련 속담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아라. 왜? 물드니까.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차별적 교제 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 물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별적 규제 이론은 상호작용을 뭐 하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 왜냐? 차별적 규제 이론은 상호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나쁜 거, 절도, 일탈, 뭐 살인 이런 거 나쁜 것이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있다라고 보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차별적 규제 이론은 기능론과도 연결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있다. 차별적 규제, 나쁜 거 어울려서 나쁜 거 배운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어울린다는 말에 미시적 관점에 상징적 상호작용론 뭐 그것을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수능에서의 기출문제는 차별적 규제 이론은 객관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있다라는 기능론적 측면에서의 그런 지문이 계속 나와 왔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고요. 물론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뭐 기능론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면 틀린 거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근데 객관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전제한다는 거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차별적 규제 이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기능론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낙인 이론은 여러분들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거야. 그러니까 개인들끼리 서로 생활을 하면서 개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뭐 생각,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낙인이 찍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낙인 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낙인 이론은 뭐냐? 어떤 뭐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뭐 TV를 보다가 연예인이 굉장히 멋있게 TV에 나온 걸 보고 자기 노랗게 염색을 한 거야. 노랗게 염색을 하고 귀를 뚫고 자기는 멋을 부리려고 한 거죠. 근데 버스를 딱 탔는데 버스에서 버스 기사가 그걸 보고 너 양아치냐?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너 양아치냐? 주변 사람들이 다 너 양아치냐? 이렇게 하니까 그 초등학생은 에이 그래 나 양아치인가 보다. 그렇게 자기 상황 정의 의미 부여를 한 다음에 나는 양아치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아치의 길로 가기 위해서 네이버에 양아치의 특징 뭐 해가지고 뭐 쪼고려 앉아서 침을 뱉는다, 뭐 껌을 어떻게 씹는다, 뭐 담배를 핀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 더욱더 일탈을 저지르게 된다는 게 바로 낙인 이론이야. 그래서 낙인 이론은 일탈, 이 작은 일탈이 어떻게 점점점 더 커져가는지 그러한 일탈이 증폭되는 과정을 굉장히 잘 설명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과정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염색하는 학생, 화장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한테 뭐 저도 지금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뭐 함부로 지적을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화장을 하는 학생, 너 오늘 진짜 화장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올리브영에서 화장품 이거 한번 써볼래? 이렇게 선물을 주면 좀 이상한가? 아무튼 함부로 이렇게 단정 지으면 된다, 안 된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전과자들도 뭐 이렇게 감옥에 갔다 와서 뭐 어떤 사람이 자기 빵을 훔쳐가지고 감옥에 갔어. 근데 정말 감옥 안에서 반성하고 사회에 나오면 정말 열심히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노력을 해야겠다. 정말 선량하게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나왔는데 전과자른 이유로 취업도 안 되고 사람들이 다 색안경 끼고 보고 그러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전과자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전과 8범, 막 9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이 바로 낙인 이론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한계점은 뭐냐면 2차 일탈만 주목한다는 거야. 2차 일탈만 주목한다. 그러니까 차별적 규제 이론도 그 최초의 일탈자 행위를 설명이 곤란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누구한테 배웠어? 그러면은 너 담배 누구한테 배웠어? 그러면 친구한테 배웠는데요? 친구 너 누구한테 배웠어? 아빠한테 배웠는데? 아빠 너 누구한테 배웠어? 할아버지한테 배웠는데요? 할아버지 너 누구한테 배웠어? 친구한테 배웠는데요? 너 누구한테 배웠어? 나 누구한테 배웠지? 이렇게. 그러니까 차별적 규제 이론 최초의 일탈 행위자를 설명하기 곤란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낙인 이론은
2차 일탈, 그러니까 나중에 일탈이 벌어지는 그런 것만, 이제 뭐, 그 범죄자가 되는 그런 현상만 이제 거기에 2차 일탈만 주목을 하는데, 최초로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멋을 부리기 위해서 TV를 보다가 연예인이 멋있어서 처음으로 하는 그러한 뭐 처음으로 염색하고 귀 뚫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생기는 일탈에 대해서 일탈이 커지는 건 잘 설명이 되는데 최초의 일탈은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낙인이 찍히기 전에. 그러한 것이 바로 낙인으로 인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래서 일탈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리를 하면 아노미로는 무규범 상태, 그래서 디르켐은 급격한 사회 변동, 그리고 머트는 목표와 수단의 괴리, 그리고 아노미로는 객관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능론으로 보는 게 맞고요. 차별적 의지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아노미 이론 두 개 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수능에서는 객관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있다. 이쪽 측면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차별적 규제론 지문에, 어떤 문제의 지문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낙인 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일탈의 이제 기능론 미시, 이거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기능론은 이제 뭐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일탈, 절도, 살인, 뭐 아노미 이런 거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 이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고 이것을 안 하면 사회가 불안해진다.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는 게 기능론적 측면이고요. 이것과 분류되어지는 일탈이론은 아노미 이론과 차별적 규제 이론 이쪽으로 볼 수가 있고, 낙인 이론은 그때그때 일탈 이론이 달라지는 거야. 1980년대 남자가 노랗게 염색하고 귀걸이 하고 다니면 양아치라고 욕을 먹고 진짜 비난의 대상이 됐는데, 지금 2019년, 2020년 이렇게 이런 시기에 머리 염색하고 귀 뚫면 간지남이다, 멋있다 이렇게 더 추앙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미시적 관점에서는 이 일탈이 상대적이고 가변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 제스처가 너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탈리아에서는 이게 뻑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탈이라고 규정하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일탈이 미시적 관점, 낙인 이론에서 보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일탈 이론 세 가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가 잘 됐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 앞에 얘기했듯이 네이버 카페에 링크 타시고 들어오셔서 강의 자료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고생했고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 미스터 추였습니다.